자, 이제 68쪽에 지대 이론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다. 토지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그 지대. 토지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때 지불하는 게 뭐예요? 지가죠. 지가와 지대 관계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거기 식이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이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에 그 수익방식의 기본식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단계에서는 그냥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입니다.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은행에 넣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자 받을 수 있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지대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근데 처음에 은행에다 10억을 넣어놓거나 토지 10억짜리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그 수익률이 같다로 치겠습니다. 이자를 받거나 주차장료를 받거나 주차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먼저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지대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변수가 3개인데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다 넣게 되면 이자를 5% 주는데 주차를 받게 되면 뭐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야겠죠?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하고? 토지 어떻게 하고? 팔아야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나요? 시장에? 그렇지.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지죠? 가격은 하락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오르면 지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지대가 비싸졌어요. 그럼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사람들이 토지를 서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살 사람 많아졌대.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하죠.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가는 지대에 비례하고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는 지대에 비례하고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그런데 이 둘은 관계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입니다. 자, 봐요. 만약에 지가가 일정하다. 그럼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지대도 올라야 한다니까. 돈 사용료와 토지 사용료가 같아져야 돼요. 특히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특히 할당 효율적이라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할당 효율적? 위험을 감안하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은 비례 관계. 이것은 여러분 좀 깊고. 그럼 이 지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대. 자, 지대 이론은 곧 지가 이론이에요. 왜? 지가와 지대는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뒤에 가보면 뭐 지가 이론, 지대 이론 막 이렇게 명칭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지가 이론은 지대 이론이고 지대 이론 지가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대에 대한 생각이 학파별로 좀 나눠집니다. 먼저 고전학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자, 둘 중에서 누가 더 후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신고전학파. 둘이 직접 만날 일은 없는데 그 주장한 내용이 약간 좀 대비된다 해서 지대 논쟁이라고 불러줘요. 후배 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이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잉여의 개념으로 봐요.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다. 생산 요소 비용이다. 또는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게 큰 차이가 있죠. 여기는 불로소득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 여기는 뭐예요? 생산비다. 이게 이제 대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학파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있죠. 근데 봐요. 토지하고 노동, 자본 이렇게 있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의 대가는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자본의 대가는 이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엄격히 구분하고 만약에 내가 남의 토지를 싸가지고 뭔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을 팔았다. 그러면 자 농사 지면서 들어간 이런 거 대가 치러야죠? 네, 치러야죠. 그리고 이걸 치르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잉여 이게 다 토지 기술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 지대는 토지가 토지를 가진 자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받는,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받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물을 팔았을 때 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대 대가를 치르고 남은 잉여는 어때요? 더 커져요. 그래서 지대는 상승한다고 봐요. 토지를 가진 자가 불로소득이 더욱 늘어난다. 뭐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해요. 주장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고전학부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셔 그 말이야. 네. 아니 토지도 노동이나 자본처럼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엄격히 구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면 하나의 생산 요소니까.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잉여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완전 분배된다고. 완전 분배. 잉여 이런 거 없다 하면 완전 분배되지 뭐 잉여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남는 거 그런 개념 아니다. 이거 뭐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뭐 여러분 지대 생산비가 오르면 곡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겠죠. 이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돼. 그럼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큰일 났어. 두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야. 여러분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볼 뿐이야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강길에 옛날 말을 뭐라 그래요? 곱불이라 그러죠? 곱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 이렇게 외우자고요.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외웁니다. 자, 곱불 신생. 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도 있어요. 차익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익지대설. 그래서 이건 데이블 리카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리카도는 고전학파예요. 기초사고가 곡물 가격이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저 사고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비주류 학파라고 볼 수 있는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주장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스 또는 마르크스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차이가 뭘 의미하냐? 비옥도나 생산성 차이를 의미한다 이거죠. 여러분, 비옥도 높은 토지는 생산비 적게 들겠죠? 그런 토지일수록 지대가 비싸다는 거예요. 농지로 친다면.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 지대 이름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절대지대설은 소유권을 말해요. 소유권.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지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발이 좀 다릅니다. 먼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한계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한계지는 어떤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느냐?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해버린 토지 이런 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생산비 안에는 정상이윤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노력한 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짓지 않고 다른 데서 일한다면 벌 수 있는 임금 같은 거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비 안에는. 자, 들어봐요. 이런 거죠. 자, 곡물을 팔았는데 농사 지어서 돈을 100만 원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 계산해 봤습니다. 뭐 종자값하고 비료값, 내 인건비 다 계산했더니 또 1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는 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대 없다. 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런 토지 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대 크기를 한번 따져보면 우등지하고 열등지. 자, 비옥도 높은 토지가 우등지, 그렇지 못하면 열등지. 우등지는 생산비가 적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있죠? 그럼 그만큼 이제 지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비옥도 차이가. 그리고 이 한계지에다 연결해서 꼭 적으세요. 한계지를 다른 말로 열등지 중에서 가장 열등하다 해서 최열등지. 그 표현이 빠졌네요. 자, 한계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최열등지 이렇게 하나. 최열등지. 열등지 중에 가장 열등하다. 자, 그리고 지대가 발생한 게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희소하고 적다.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대를 발생시킨다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학체감 법칙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고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부 들어가고요. 그렇죠? 쌀, 쌀 가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농부수로. 처음에는 농부가 없었어요. 그럼 쌀 생산이 없었겠죠. 근데 농부가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때 쌀 한 가마가 생산됐어요. 농부 투입을 더 늘립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혼자 들지 못했던 걸 같이 들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2명이면 생산량이 2가마가 아니라 3가마 처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협동 이익이 생겨서. 근데 이제 농부가 좀 더 들어와 이제. 그럼 어때요 이제? 슬슬 이제 좁기 시작해.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거 봐요. 게으름도 피우고 말이죠. 그래서 늘긴 느는데 이 정도. 농부가 또 들어옵니다. 이제는 엉덩이 부딪혀서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4.5가마. 자, 이거 봐봅니다. 자,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변했죠? 어떤 특징이냐면 그 수확이 농산물 수확량이 처음에 이렇게 체증하다가 점차 이렇게 체감에 가더라. 그래서 수확 체증 체감의 법칙입니다. 원래가. 근데 처음에는 체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체감한다 해서 궁극적인 수학 체감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계 이야기 들었었죠. 한계. 한계 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야, 한계지 말고 아까 한계 주거비용, 한계 교통비용 할 때 한계. 추가적. 그래서 저 수확을 한계 생산물 이렇게 표현도 해요. 혹시 한계 생산물 이런 말 나오면 수학 체감 법칙 그거 같은 말이에요? 수학 체감 법칙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렇게도 부른다고요. Understand?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농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체감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도 늘려야지. 토지도. 맞습니까?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죠. 그럴수록 그건 더 비싸지는 거죠.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고 수학 체감 법칙에 따라 지대가 발생할 원인으로서 설명력이 있어요. 그럼 자 봅니다.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요. 그럼 서로 농사 지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대는 비싸진다니까요. 아니 곡물가가 올라서 농부만 계속 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늘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생산이 줄잖아. 그러니까 농지도 늘려야 되고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대는 비싸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리카도의 차이티설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 하냐면 야, 한계지에도 지대 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한계지를 하더라도 지대가 존재하거든요. 현실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은 이게 안 맞는 문제가 있어.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누구의 토지를 빌렸은,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토지를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빌려가서 거기다 말뚝을 박든 감자를 심든 무슨 상관이야. 내 토지 빌려갔잖아. 내 거 빌려갔으니까 사용료 받아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간자 무조건 지대를 받으려 한다. 비옥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비옥도 생산성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유산계급이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무상계급 뭐라 그래? 토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 소작농들. 폴로레타리아. 부르주아하고 폴로레타리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지대를 많이 받아먹으니까 폴로레타리아 곡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왜 부르주아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많이 먹어서 불이 터져서.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다행인 게 말입니다. 이게 차, 카, 리카차. 알았습니까? 리카차차, 리카차.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설. 근데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놨을 겁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세요? 자, 우리 이제 농부들이 자동차에다가 곡물을 싣고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곡물을 싣고 가는데, 곡물을 먼저 실어야 돼요. 그리고 농부가 뒤에 이렇게 타고 가요.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삽이에요, 삽. 모자 쓰고 삽 들고 앉아있죠? 삽자루. 이렇게 메고 있어, 삽을. 근데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 응? 가서 봐요.
이 농부가 이 차에 기대서 가죠. 지대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곡물을 먼저 실어 농부를 먼저 실어? 농부를 먼저 실면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먼저 싣고 지대에 올리고 곡물까지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곡물까지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의 내용에 동의하냐 안 하냐 우리는 관심 없어. 출제자는 너 알고 있니 물어봐. 그럼 기억을 해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TN의 위치 지대설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 좀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다루면 이 앞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4번 요거 좀 잠깐 설명해 보죠. 제목이 뭐예요? 독점 지대설. 독점이라는 뜻이 뭘까요? 공급자가 하나. 여러분, 독점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자,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초과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어 간다고 배웠죠? 독점이면 경쟁자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 이론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점에 따라 초과인이 생기더라도 경쟁이 없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윤을 네 글자로 독점 이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독점 이윤이 토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토지는 지구상 유일한 토지 아닙니까?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멸되지 않는 초과인이 장기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독점지대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장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초과이윤, 독점에 따라서 생기는 초과이윤을 그냥 독점지대 이렇게 부르는 뿐입니다. 제목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경제지대 이전 수입이 있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양가로 5번 준지대. 잘 봅니다. 준지대가 연달아 몇 번 출제됐었는데 드디어 경제지대도 이제 출제했어요. 작년에 예상했던 거예요, 다. 그래서 경제지대하고 준지대를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헷갈려요, 이것도. 그래서 구분하는 요령을 하실 테니까 잘 구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먼저 지대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 사용료인데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기초수학과 비슷해요. 약간 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경제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 이렇게 했을 때 경제지대는 재밌는 게 토지에만 쓰는 게 아니라 노동, 자본 다 써요. 경제지대는. 그냥 지대가 아니고 경제지대는. 여하튼 그렇고요. 그럼 준지대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봐요. 자본에 써요. 설비. 인간이 만든 기계 있죠, 기계. 이런 데 쓰고 토지 같은 데는 안 써요. 토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여기 안에는 약간 노동력이 가미됐다 이렇게 이해해버리세요. 그래서 자본, 설비에 좀 사용을 하는데 토지는 쓰지 않아. 그래서 이상해, 이게.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있어, 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도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단기만 써요, 단기. 일시적 뭐 이런 표현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하고 변동 요소 다 쓰는데 고정 생산 요소 비용 대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여기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는 한마디로 물론 준지대도 불로소득 성격이 있어요. 불로소득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지대는 불로소득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잠깐 봐요. 지대에서 자 앞에 글자가 더 붙었죠. 경제지대니까 뭐예요? 지대는 토지니까 경제 두 개 더 붙었죠. 다 쓴다, 다 써. 알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준지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붙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다루는 건데 여러분 그 쉐타 우리 울 세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가지고 목 이게 안 되잖아. 머리가 막 뛰어가지고 막 준지대 이렇게 합시다. 줄었다. 경제지대보다 줄어든 거다. 그렇게 하세요. 대답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좀 하세요. 헷갈림이 조금 좀 덜하죠 이 정도면.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어디 좀 가시냐면 페이지 69페이지. 69페이지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다 배운 건데 자, 봐봐요. 이 F가 팩터, 생산 요소.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우리가 노동금의 L을 이렇게 쓰고 생산 요소, 요소, 웨이지, 임금, 이제 W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노동시장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럼 노동 공급곡선이 있고 노동 수요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곡선은 여러분이 에서 시장에서 내가 피고용인이다. 그러면은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죠?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균형을 이루네요, 이게. 균형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생산 요소 중에. 자, 그러면 요 노동 공급곡선, 요 노동 공급, 노동자죠? 노동 수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좀 쉬울 텐데 단위당 뭐 임금이 100, 뭐 10단위 이렇게 합시다. 그럼 뭐 10시간 해도 좋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임금 총액이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10 해서 1000이 돼. 1000. 여러분 노동력을 제고하게 되면 그런데 노동량을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우상의 형태가 되죠. 근데 이 공급수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자, 공급자가 뭔가를 공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뭘 받으려 하죠? 집을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이든가요? 최대 가격이든가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받고자 하는 게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최대로 받는 것은 백지수표지.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나 말고 다른 경쟁자가 있겠죠. 그럼 적어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챙기는 정도를 최소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곡선은 어떻더라고 배웠어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입니다. 지불할 용의. 아니 집에 내가 지금 뭐 마스크 사는데 아파트 매각에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럴 일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불한다면 이게 최대야 그 말이야. 자, 공급자는 지불 받는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수요자는 어때요? 지불한다면 이게 최대다. 더 이상 줄 수 없다. 시장에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받을 때는 뭐? 최소한 받은 날 대가. 지불할 때는 최대. 이상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노동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로 알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우리 이거 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무가 난 다음에 퇴근하려고 했더니 잔업 처리라고 야간 근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당이 붙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임금의 약 1.5배를 줘요. 왜? 피로가 누적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을 늘려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대가를 많이 요구하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세요. 오케이? 그럼 전체 면적이 1000이라 했을 때 여기 얼마 정도 되냐? 한 600을 쳐볼게요. 이게 4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600은 이 노동 공급자가 지불 받아야 할 최소한 대가 맞죠? 근데 실제로는 1000을 받았기 때문에 400만큼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 가격 대가를 쪼개보면 600하고 40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00, 400. 그럼 600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라고 그래요.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자, 전용 이전 요것은 영어로 트랜스퍼입니다.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트랜스퍼닝스입니다. 트랜스퍼닝스. 자, 무슨 말이냐? 자,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최소한 저 600만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노동자는 직장을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이나 이전을 막기 위해서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대가야. 그게 노동 공급자가 요구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1000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요. 400은 불로소득의 지대 성격이 매우 강해. 근데 만약에 지대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랜드 렌트라 해서 토지 사용료만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런 지대 성격이 생산 요소 세 가지 다 나타나. 그래서 이것을 이코노미 렌트, 그래서 경제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쓰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에도 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경제지대. 그럼 잠깐만요. 이 그림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봅니다. 자, 공곡선 여기 보세요. 자, 공곡선. 공곡선이 점점 가팔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이 면적이 점점 커지죠?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사각형이 경제지대가 돼버리죠?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아까 독점지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뭐 이런 경우 토지 공급이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곳은 모두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대 개념은 파레토가 말하는 경제지대 개념을 쓴다면 본래 지대는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 없는 모두 경제지대인 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는 다 그냥 모두 경제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평선이 되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모두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 되겠죠? 네. 자기가 딱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가는 그런 스타일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저 초과인 영역이 점점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요즘 송가인 씨가 트로트 요정으로 아주 뭐 인기가 뭐 오르고 있는데, 그분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잘 안 되겠지만 한번 그 노래 부르러 가면 대가를 많이 받아요. 맞습니까? 그 노래 서비스를 동일한 시간대에 전국 동시에 하기가 방송 아니면 힘들어. 맞죠? 그러니까 봐봐요.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이게. 저 노래 서비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니까. 됐고요. 네, 그런 성격.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게 이 경제지대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지대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교재는 좀 이따 보고. 준지대. 이것은 어떤 거냐면, 토지에는 쓰지 않는데, 토지에서 나타나는 불로소득 성격이 좀 있어요. 그게 특히 여기, 고정 생산 요소 비용이 그런 성격을 갖더라는 겁니다. 고정. 이것은 고정 단기 여기를 좀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이 학원에 학원 수강 신청자가 3,000명이 온 거야. 3,000명이. 왜 3,000명이 왔는가 봤더니 열과성의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이 쥐고 막 힘들어하는 그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이때 웃어주는 게 예인데. 응? 그래서 막 3,000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3,000명 그 수강 신청을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다음 달 개강한다면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하면 되지. 내식장이나 체육관 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리가 좀 멀다고? 그럼 뭐요? 버스 대절해하고 오는 사람 다 태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그 예식장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약을 다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에는 설비를 금방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한 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토지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불로소득 성격 같듯이 토지는 아닌데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인데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비용이 그래서 준지대 쿼지렌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토지 쓰지는 않지만 마치 뭐인 것처럼 토지 사용료 지대인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배운 적 있죠?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부동산처럼 법률적 효과를 다뤘다는 거 아니에요? 효과 비슷해서 그거 논리가 비슷해. 그러니까 준지대는 본래 토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우리가 뭐 준부동산이 동산에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준지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광화문 집회하고 그럴 때 그 스피커라든지 그 음향 시설 있죠? 그 하루 집회하는데 1억 넘게 든대요. 여러분 그 음향 시설 자주 쓰이는 시설들이에요? 그 뭐 탑으로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그것은 언젠가는 낡아서 버릴 거 아니에요? 비싼 장비들인데.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쓸 때 그 대가를 많이 치러한다니까. 그게 고정 생산 요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9페이지 가보니까 양간 5번에 경제지대와 이전 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소 소득을 보니까 경제지대와 이전 수입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모두 뭐라?
경제지대 이렇게 최소한의 대가 넘겨봅니다. 자, 최소한의 대가가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고, 그리고 그걸 초과한 걸 뭐라 하고? 경제지대. 예? 그래서 아까 그 뭐 그림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다 뭐예요?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 다 최소한 대가가 없는 거죠? 모두 불로소득이었고. 자, 동그라미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수입과 경제지대 상대적 크기. 자, 수요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해당 생산요소 공급성 형태,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 불로소득 성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동그라미 5번 들어갑니다. 경제지대, 해당 생산소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송가인처럼 몸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단기일수록 더 뭐예요? 비탄력적이죠. 다 배웠던 거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장기 단기 다 써요. 여기서는. 그리고 6번 보니까 토지, 수직의 물리적 공급성에 대한 원래의 지대, 이전 수입이 0이 뭐인 셈? 모두 경제지대인 셈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준지대 들어가 봐요. 자, 준지대 마샬, 하반기 생산일을 입각해서 리카드 질을 재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준지대, 생산을 위해 사람이 만든, 자, 키워드가 기계나 기구. 2번, 언제? 단기. 3번 뭐? 토지 이외에. 토지 이외에. 고정. 키워드죠? 그러니까 토지 이외에 거기 투입되면 어떤 대가들 이런 건 다 뭐에 해당돼? 준지대. 그 4번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표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준지대는 줄어든 지대다. 네. 물론 그 고정 생산 요소 비용 대가가 불로소득 성격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강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경제지대, 준지대를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헷갈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여기에서. 자, 이제는 6번 TNN의 고립국 이론에 따른 위치지대설, 입지교차지대설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오늘 강의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일단은 이 TNN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전에 도시 공간 구조 중에서 버제스 동시분 이론이 있죠. 그것의 모델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자, 그래서 TNN의 1826년에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따른 이론을 위치지대설, 후배 학자들이 제목을 붙여준 거예요. 또는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지대설. 그래서 이 위치지대설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출제를 해왔던 표현입니다. 추가로 요거까지 좀 더 정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TNN에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기억나세요? 네,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있는데, 입찰지대 이론. 입찰지대 이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 버제스 동심원 이론 페이지 67쪽. 67쪽을 가보시면 상단의 셋째 줄에 동그라미 2번. TNN의 고립국 기운을 도시 내부 지역에 응용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석 장을 넘겨서 72페이지. 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번 알론소의 입찰지 이대로 돼 있죠. 거기 보니까 가정에 TNN의 고립국 기운을 도시 공간에 적용 활정 박일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TNN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튀어냈다. 튀어받은 거요? 튀어낸 거요? 그러니까 TNN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틀려. 여러분 그걸 싹싹 바꾼다니까. TNN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낸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서로 바꿔서 낸 적이 있다니까. 주의를 하십시오. TNN은 영향을 준 거지 영향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TNN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1826년쯤에 저 고립국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고립되는 어떤 한 나라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론을 전개할 때는 다른 요인은 동일하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동질적 평원. 그러니까 농지로 친다면 농업 입지거든요. 농지로 친다면 비옥도 차이가 없는 토지. 두 번째, 운송수단은 마차가 유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지대는 매상고. 여기서 말하는 매상고는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팔게 되면 받게 되는 곡물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생산비. 생산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정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에 따라 생산비 차이가 또 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송비. 이걸 뺀 나머지가 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생산비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던 건데, 리카도 차익지대에다가 수송비, 위치 개념을 추가해서 논의를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적 평온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생산비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이것도 정해졌다고 보는 거죠. 자, 봐요. 농사지어서 물건을 곡물을 팔았어요. 생산비하고 수송비 뺐더니 남는 게 있어. 그럼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럼 내가 토지 사용료를 왜 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비가 내는데 인건비, 그 다음에 수송비를 못 건지는데 내가 왜 지대를 냅니까? 근데 이 수송비가 그렇게 전략된 만큼 지대는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송비 전략액이 지대다. 수송비 전략액이 그 지대를 결정한다. 놀라운 것은 현대 지대 이론은 여기 기초가 돼요. 수송비 대신 운송비, 교통비 이렇게 바꿨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까 교통비가 외곽으로 많이 들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교통비가 적게 들고 그거 기억나세요? 네. 집값이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거 똑같은 이야기야. 아까 우리 주거 입지할 때 도심으로 올수록 집값, 주거비가 비싸고 교통비 적게 들었죠? 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그래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이렇게 바꿨을 뿐이지 똑같아요. 여기 T는 이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이것은 이제 기본서에도 되게 안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림은 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음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자유농업, 여기가 이제 임업, 윤제시, 곡초시, 삼포시, 낙농업, 낙농업은 이제 목축업.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동심원 모양으로. 그러니까 버지 동심원이는 5개의 지대로 분화된다 했는데 여기는 더 훨씬 더 다양하게 좀 쪼개놨죠. 자, 여기에서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임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토지 이용이 임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820년, 26년이면 나무를 키워서 벌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벌채해서 그 영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성격이 강해. 아니, 있는 숲을 나무를 쳐서 점점 이 자유농업 지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여기서 벌채해서 가져오면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여기서 벌채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목재가 아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거 봐봐요. 낙농업 봐요. 애들은 멀리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운송수단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이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요건 지금 제가 이 임업을 적어놨는데, 우리 현대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팀벌랜드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팀벌랜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목재를 자르는 곳이. 자, 그래서, 이제 지대 크기를 좀 볼 건데, 잘 봅니다. 여기가 이제 거리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음락 중심지로 할게요. 여기 잠깐만요. 업종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송비 전략되죠? 네. 수송비 전략되면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자기 인건비도 챙기고 다 챙겼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불할 마음이 없죠. 점점 안으로 들어서 지대는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말고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업종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임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자유농업이라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으로 들어올수록 수송비 전략된 만큼 지대를 많이 지불하려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낙농업이나 목축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들은 자기가 운송수단이야.
그러니까 지금 도심 쪽에 지불할 지대 크기와 외곽에 지불할 지대 크기가 큰 차이가 없어. 그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봤더니 지금 자유농업이나 임업을 하는 자들은 지대를 이만큼 지불한다고 하는데 낙농업은 지대를 많이 지불할 마음이 없네요. 물어봐서 너 왜 이렇게 적게 지불해? 아, 저희들이 운송수단이에요. 봤더니 얘는 여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산 메고 논에다가 물대로 가는데 도착했더니 해가 졌어. 그럼 돌아오면 다음날 아침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 들어올수록 농산물을 옮기는데 수용비 적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쪽에. 그다음에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는 어떻게 역전됐죠? 역전됐어요. 지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임업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할수록 운송수단이 마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급격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불할 대가를 급격히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들은 별 차이가 없어, 낙농업은.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여기 벗어나면요. 임업이나 이런 것은 아예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부도예요, 부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뭐예요? 낙농업이 그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선이 탄생하죠? 이걸 한계 지대곡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계는 뭐 끝자락에 그런 의미,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돈인 건 맞는데 이게 뭐라고요? 한계 지대곡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요약집을 자세히 보니까 뭐하고 유사하다고 돼 있어요? 입찰지대, 경쟁지대. 보이세요? 입찰지대 곡선, 경쟁지대 곡선. 자 봐요. 여기 경쟁이 붙었잖아요. 맞죠? 지불한다면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일까요? 아까 연습시켜줬잖아. 지불할 때는 뭐? 최대. 아, 이보다 더 지불하면 뭐야? 난 부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송비에 전략된 만큼 그 지대를 지불하되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산비 안에는 정상이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과이익 소멸되고 정상이윤이 있다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거 다음 주에 자세히 하려고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한계 지대곡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느낌 뭡니까? 예. 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 전략이 곧 지대를 발생한다 보고 이걸 위치 지대설.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농업이 좀 달라. 여기는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방목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조방적 이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업종이 서로 교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입지교차 지대설. 알겠습니까?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도 부르더라. 티네 이론. 그리고 이 티네 이론은 현대 입지의 기초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만 잠깐 좀 하고 오늘 좀 강의를 마칠 텐데 73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7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 그림 보이세요? 네. 똑같잖아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티네 이론이. 그래서 그걸 기본사고로 하고 다음 주에 71페이지 현대적 도시지대 이론 요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복습할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